당신이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지금 이 순간 거꾸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외적의 침입이나 거창한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에서부터 상식과 원칙이라는 기둥이 조용히 썩어 들어갈 때 국가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주저앉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정치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고 경제 원칙이 무너지고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는 이 현상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붕괴의 전조일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9가지 기둥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지금 당장 깨어나야 하는지 그 냉혹한 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해야 할 법의 기준이 누군가에 의해 애적으로 설계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법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오늘 정의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문제적 구조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작기소특검법.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해자 측이 재판의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제도가 정말 가능하냐고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안을 둘러싼 쟁점을 법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게 5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의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권력이 한 곳에 몰리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은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삼권 분립 침해 우려가 제기됩니다. 쉽게 말해 국회가 만든 특별한 구조가 법원의 판단 영역에 지나치게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이 강한 제도보다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는 제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두 번째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은 결과보다 절차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구조를 보면 특검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유하자면 경기 규칙을 정하는 쪽이 사실상 심판 구성에도 영향력을 가지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과 결과뿐 아니라 가정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평등권 문제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을 겨냥한 별도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국민은 일반 절차를 따르는데 특정 사건만 특별한 틀로 다뤄진다면 과연 같은 법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 앞에 평등이 실제로 지켜지는지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특검제도 자체의 취지입니다. 특검은 원래 살아있는 권력을 외부에서 견제하기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즉, 권력을 감시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예적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오히려 그 제도가 다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의혹을 규명하는 장치라기보다 이미 진행된 수사나 재판의 흐름을 뒤집는 도구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제도가 본래 목적에서 멀어질 때 사람들은 그 제도를 믿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와 윤리입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쪽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결이 곧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권력이 자기 방어를 위해 사법 구조까지 손보려 한다면 그건 민이라기보다 권력의 자기 보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법은 권력제의 방패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작동하는 마지막 기준이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 평등권, 제도 설계, 그리고 정치 윤리가 모두 걸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구조가 정말 공정한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맞는지, 그리고 법 앞에 평등에 부합하는지를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특정 입장을 강요하기 위한 정치 구호로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 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정말 공정한 기준 위에 서 있는지를 함께 묻자는 것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안에 또 다른 제도를 만드는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검이 권력 감시가 아니라 권력 방어의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특정 권력의 방패가 되는 순간 법치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삼권 분립과 평등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는 사안입니다. 수만 페이지의 수사 기록, 수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이 모든 노력을 단 한 줄의 결정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결과를 정의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가로막는 예적 권한의 실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소 취소 권한. 정말 괜찮은가? 여러분, 오늘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몇 년을 싸웠습니다. 증거도 모았고 증인도 세웠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고 판사가 곧 판결을 내릴 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법정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권력과 연관된 구조로 임명된 특검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황당하죠? 말이 안 되죠? 오늘 논의 중인 특검법의 공소 취소 권한이 정확히 그 구조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소 취소 권한이 왜 위험하다는 비판이 나오는지 5가지 관점으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법을 잘 모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권 침해 우려입니다. 헌법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유죄냐, 무죄냐. 그 판단은 오직 법관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특검법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관들이 몇 년에 걸쳐 증거를 모았습니다.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재판을 열었습니다.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특검의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판사가 최종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정치권과 연관된 특검의 결정이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정하게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소권 남용 논란입니다. 명분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의 판단 기준과 임명 구조에 공정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특검의 조작 판단이 권력의 의도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면 기존 수사가 뒤집히고 재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국가 형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진행된 사법 절차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논란입니다. 세 번째는 법적 안정성 문제입니다. 법을 믿는 이유는 안정된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소, 재판, 항소, 대법원, 이 긴 과정이 진실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수년간 쌓인 증거와 절차가 특검 결정 한 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신뢰는 무너집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법이란 게 권력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는 거구나. 법치주의의 뿌리가 흔들리는 문제라는 비판입니다. 법적 절차가 언제든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면 사회 전체의 규칙 신뢰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삼권 분립 침해 우려입니다. 대검찰청조차 이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입법부가 맡는 특검이 행정부 수사권과 사법부 재판권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서로 견제하는 삼권 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사법부가 입법부의 결정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법원이 실질적 권한을 잃고 형식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요 비판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등권 문제입니다. 지금 수많은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도 책임져야 할 사람도 모두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특정 고위층 사건에 한해 특검 구조가 적용된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과 어긋난다는 비판입니다. 일반인은 대법원까지 몇 년 기다리는데 특정 사건만 특별한 경로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구조적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느끼신 감정 이해합니다. 첫째, 이해하십시오. 공소취소 권한 논란이 왜 중요한지 오늘 영상으로 알게 되셨습니다. 이건 정치 싸움이 아니라 법치주의 문제입니다. 둘째, 이야기 나누십시오. 가족, 친구와 이 내용을 나누세요. 카톡 한 줄, 대화 한 번이 여론을 만듭니다. 셋째, 기억하십시오. 이 법안을 지지한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민주주의의 심판은 선거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사법권 침해의 중대한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지막 기준이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운에 맡겨야 할 승부에서 한쪽이 심판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면 그 경기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동일한 확률로 적용되어야 할 사법 시스템이 선택된 소수에 의해 운영되려 합니다. 오늘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한 재판부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장 전담 특별 재판부 공정성 논란.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한 팀이 우리 경기는 우리가 원하는 심판이 봐야 한다고 한다면 경기 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믿지 못하죠.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영장 전담 특별 재판부가 정확히 이런 구조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도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왜 논란이 되는지 법적의 공식 입장을 바탕으로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을 모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문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따라 일반 사건은 무작위 배정으로 영장 심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특정 사건에 한해 별도의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는 게 법조계의 입장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으로 재판 공정성 신뢰자 우려가 있다는 공식 의견을 냈습니다. 두 번째는 헌법 제103조 법관 독립 문제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특별 재판부에 대해 헌법상 근거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공식 반대했습니다. 국회나 변협 등 외부 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면 판사의 독립적 판단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법원 공식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영장 발부 단계의 문제입니다. 영장 판사는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특정 사건 영장을 전담 판사가 독점하면 수사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됩니다. 법원 행정처는 특별 영장 전담 법관 설치로 재판 독립성 훼손 우려를 국회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법 신뢰 문제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하나의 나라에 2개의 사법 체계가 생기면 국민 신뢰가 무너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특정 사건에만 별도 재판부를 두면 재판 공정성 시비가 발생한다는 게 핵심 비판입니다. 사법 허무주의 확산 우려가 법조계 공식 의견입니다. 5번째는 장기적 위험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면 사법의 정치화가 된다고 우려합니다. 특별 재판부가 정치적 도구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헌법상 근거 없는 특별 재판부는 위헌 논란을 이야기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원 행정처와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상 평등권 논란, 법관 독립 침해 우려, 영장 심사 독점 문제, 사법 신뢰 훼손, 정치적 도구화 위험. 첫째, 구조를 꼼꼼히 보십시오. 누가 구성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둘째, 비교해 보십시오. 내 가족 재판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지. 셋째, 기억하십시오. 민주주의의 심판은 선거입니다. 내가 9개를 갖고 당신이 1개를 갖는 것, 이게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최소한 2개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순간 당신은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정당한 권리가 어떻게 탐욕으로 둔갑하는지 그 세련된 프레임의 기술을 차갑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조직 노동자 이기주의 발언의 진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0년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역대 최대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사장은 수십억 성과금을 받고 주주들은 배당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정당한 성과 분배를 요구하자 국가 최고 권력자가 TV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이기주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조직 노동자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발언이 정확히 그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직전에 나온 발언으로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이 낳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발언이 왜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는지 5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발언 시점이 특검법 논란 절정기였습니다. 사법 관련 논란이 연인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때 갑자기 노동계를 향해 강경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치학에서 갈라치기 전략이란 내부 의기 시 외부 적을 만들어 시선을 돌리는 전술을 말합니다. 이미 여론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귀족노조 프레임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국민 69.3%가 삼성 파업에 부정적이었던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다른 논란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경제 숫자를 보십시오. 대기업 영업이익 사상 최대에도 실제 임금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칩니다. 성과를 함께 만든 노동자의 정당한 분배 요구를 과도한 요구로 규정하는 데 논란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을 요구했는데 이는 40조 원 규모입니다. 함께 만든 성과를 함께 나누자는 요구를 이기주의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질문입니다. 노동 가치 편의 논란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헌법입니다. 헌법 제33조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개인 노동자가 대기업 앞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단결권을 헌법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주의 과도한 요구 프레임은 이 헌법적 기본권 행사를 부정적으로 규정합니다. 대통령 발언은 단순 언어가 아니라 검찰, 행정부의 노조 대응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비판입니다. 헌법 보장 권리를 현실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네 번째,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대통령은 노사 갈등 조정자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공격해
전쟁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우리 아닌 LG를 보고 한 말이라고 선긋기를 했습니다. 노동계는 대화 태흡을 대신 공개 비난을 선택한 것에 강한 불신을 보입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 가동보다 일방적 압박을 택한 리더십에 대한 비판입니다. 노정 관계가 동반자에서 적대 관계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다섯 번째, 청년 현실입니다. 강성 노조를 잡아 청년을 살겠다는 명분은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청년 비정규직 40%, 플랫폼 노동자 열악한 처우에 대한 실제 대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기업 정규직과 청년 비정규직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노노 갈등을 조장하며 구조적 고용 문제 해결책은 가리는 전략이라는 지적입니다. 청년을 위한 실질 정책 부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본질은 법치와 정치의 구분입니다.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사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노란봉투법 같은 법안은 단호한 논리로 막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지키는 법치의 본분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리더로서의 정책적 설득 대신 낙인 찍기라는 손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노제 요구가 과도하다면 법과 원칙으로 교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을 이기주의자로 몰아세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보여줄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법치도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정치도 모두 놓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발언이 단순 노조 비판이 아니라 다층적 전략이라는 비판의 핵심입니다. 함께 만든 성과를 함께 나누자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상식입니다. 그 상식이 권력의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동네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선거판에 왜 누군가의 방패가 놓여 있습니까? 지역의 목소리가 들려야 할 자리에 중앙정치의 비명소리만 가득합니다. 오늘 지방선거라는 거대한 축제가 어떻게 사법적 탈칙으로 변질되고 있는지 그 치밀한 계산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6.3 지방선거와 특검법 논란의 본질. 여러분, 반회장 선거 직전에 반장이 갑자기 규칙을 바꾼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선생님 권한을 축소하고 유리한 방식으로 게임판을 재편한다면 6.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특검법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삼권 분립 침해 위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심이 원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이 지방선거 본질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다섯 가지 관점에서 깊이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의 본질입니다. 지방선거는 정권 중간 평가입니다. 집권 초기 성과를 국민이 점검하는 시험대죠. 그런데 지금 선거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권 잘하고 있나? 에서 검찰 조작 수사에 맞서야 하지 않나? 특검법 논란으로 선거 프레임이 정책 경쟁에서 체제 갈등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입니다. 지지층은 극한 결집, 중도층은 판단 기준을 잃게 됩니다. 여론조사에 따라 특검법 찬반이 팽팽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다수결의 함정입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지만 최후의 수단입니다. 충분한 토론, 사회적 수기, 소수 의견 존중, 최종 투표 순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 합의 없고 법적의 우려, 검찰, 법원 일각에선 재판 영향 우려, 사법 독립 침해 의견이 있습니다. 헌법학계에서는 일부 헌법학자들은 위헌 소지를 지적합니다. 숫자만 앞세워 강행하는 모습에 수기 민주주의 후퇴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가 민의 전당인지 정권의 방패막인지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선거 승리가 곧 사법적 정당성이라는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범죄 혐의 판단은 아님을 법치주의가 명확히 구분합니다. 법조계에서 우려하는 점은 공소 치서권 부여로 사법권 침해 논란, 민심과 법치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100만 표가 있어도 법은 법이라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네 번째, 지방선거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현안을 뽑는 선거입니다. 서울은 교통, 주거, 교육, 부산은 항만, 경쟁력, 관광산업, 지방은 인구 소멸, 지역 경제.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이슈 탑3. 첫 번째, 특검법 찬반. 두 번째, 대통령 사법 리스크. 세 번째, 중앙 정치 갈등. 지역 주민들의 삶이 대통령 사법 방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이번처럼 특검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는 도구로 인식될 정도로 반복적으로 활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정치적 승부수가 된 사법부. 과거에는 선거에서 지거나 사법적 위기가 오면 정책으로 승부하거나 법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거 국면에서 특검법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의 발을 묶거나 사법 리스크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한 번 성공하면 다음 정권도 그 다음 정권도 비슷한 수법을 시도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은 본래의 예적 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승부수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너지는 법 앞에 평등.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법은 더 이상 만인에게 평등한 저울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쪽이 입맛에 맞는 사법 체계를 그때그때 다시 설계한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는 불신이 커질 수 있고 사법 체계가 정치적 생존이나 재선을 위한 도구처럼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특검이 본래 가진 예성과 한시성이 흐려질수록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는 법치 후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국회 의결이나
특검이라는 민주주의의 외형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이 앞서면 사법의 중립성과 법의 신뢰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절차는 민주적 외형을 띠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치의 핵심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다음 세대에는 법은 이긴 사람 편이라는 왜곡된 인식만 남을 수 있습니다. 답답함과 무력감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노리는 심리입니다. 시민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하는 거죠. 내 동네 도로, 복지관, 청년 일자리 공약을 확인하세요. 두 번째, 선례를 기억하세요. 이번에 통하면 다음에도 반복됩니다. 투표로 선례를 만드세요. 후보의 소신을 확인하세요. 특검법, 사법 개편에 대한 개인 입장을 물어보세요. 민주주의는 선거 때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선거와 선거 사이 우리가 눈을 뜨고 기억할 때 진짜 살아 숨쉽니다. 따로 보면 복잡한 법률 용어일 뿐이지만 하나로 이으면 거대한 지도가 보입니다.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생존을 위한 설계라고 부르는 이 기막힌 흐름, 오늘 점과 점을 연결해 감춰진 전체 시나리오를 차갑게 짚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법의 정치화. 법치주의의 종언인가 권력의 사유화인가. 여러분, 오늘은 하나의 시나리오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가정이 제기됩니다. 자신을 수사할 특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재판 절차에 변화를 만들고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 구조가 논의됩니다. 여론이 나빠지면 다른 사회 이슈가 부각되고 선거에서 승리하면 그것이 정치적 정당성으로 해석됩니다. 이게 영화 속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현실적 우려일까요? 오늘은 이 다섯 가지 흐름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각각 따라보면 복잡한 법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어보면 하나의 선명한 구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법권 논쟁. 재판은 판사가 증거를 보고 법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특검의 권한, 특히 공소와 관련된 부분이 재판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래 두고 사법 기능 약화 가능성이라는 우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제도적 필요성이라는 반론도 함께 존재합니다. 둘째, 이해충돌 문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력과 수사 구조의 관계를 두고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사 구조 자체가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형평성 논란.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특정 사건에 대해 별도의 재판 구조가 논의될 경우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합니다. 일반 사건과
다른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 필요한 제도인지 아니면 특혜로 비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네 번째, 정치와 여론. 정치적 논란이 커질 때 다른 사회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는 현상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국면 전환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시각에서는 정책 메시지의 일부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노동 문제처럼 갈등 요소가 큰 이슈는 여론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거와 정당성.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그 결과를 어디까지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치적 정당성과 법적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 지점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중요한 논점으로 떠오릅니다. 오늘 다섯 가지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은 개별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식과 다양한 해석을 정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해서 보는 시각과 스스로 판단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한쪽은 염치를 잃었고 다른 한쪽은 능력을 잃었습니다. 정의의 저울이 고장난 이 난장판에서 정작 주인인 국민의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치가 마주한 도덕적 파산과 권력의 독주, 그 서글픈 성적표를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의의 실종과 정치의 타락. 여러분, 오늘은 아주 불편한 질문 두 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이 자수는커녕 공천 논의나 출마 준비를 한다면 그 정당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정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상대 정당이 내부 공천 갈등에만 몰두해 실효적 대응을 못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나라를 맡기고 싶으신가요? 둘 다 답하기 어렵죠? 이런 사항이 지금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한쪽에서는 법 개정과 사법 관련 논란 속에서 강한 추진력을 보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부 정리와 전략 부재로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정치적 양극화와 위기감을 다섯 가지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정당을 응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의 현재 상태를 냉정히 진단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정의와 권력의 관계. 첫 번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트라시마쿠스는 정의란 강제이기라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에 반박하며 정의는 보편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죠.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고전적 논쟁이 현실화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집단이 법을 추진하면서 일부에서는 권력을 가진 집단의 이익에 맞춘 법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가 보편적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원칙과 현실 정치에서 권력 구조에 따라 재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정치적 도덕성 논란. 두 번째입니다.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면 1심 실형 판결을 받은 정치인은
재판 결과를 존중하며 몸을 낮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실형 판결을 받은 인물의 공천론이나 정치적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정당히 수용하거나 논의하는 모습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존중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보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세 번째, 견제 세력의 위기. 세 번째입니다. 민주당의 법안 추진과 사법 관련 논란 속에서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법 등 논란이 되는 법안 추진 시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역 공천 갈등과 인물 교체 논의로 집중력이 분산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비해 리더십과 전략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보수 진영 내부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적응 강한데 우리는 약하다는 자조적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견제 세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심의 비대칭. 네 번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 40%, 국민의힘 지지율 20% 내 두 정당한 격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와 법안 논란 속에서도 견고한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한정당으로서의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문제점이 부각될 때에도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은 보수 진영의 정체성 위기를 보여줍니다. 지지율 격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미래 비전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가오는 선거의 중압감. 다섯 번째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과 정치 지형에서 보수 진영은 참패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내부에 팽배해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건 선거 이후입니다. 견제 세력이 약화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과 사법 관련 변화들이 제동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선거가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가 보수 진영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이번 선거를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닌 민주주의의 권력 균형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 시각을 통해 정치권의 현재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불편함을, 국민의힘 지지자는 부끄러움을, 중도층은 실망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 감정들이 모두 현재 정치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할 일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측을 동시에 비판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십시오. 어느 한쪽만 비판하는 태도는 극단으로 흐릅니다. 둘째, 도덕성과 최소한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소속이나 지지율이 아닌 기본 도리를 지키는지를 보십시오. 셋째,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냉소가 권력에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실망해도 참여하고 투표하십시오. 정치가 망가져도 시민이 껴있다면 민주주의는 살아남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잃었고 사공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노려졌습니다. 경제, 인사, 도덕 어디 하나 온전한 축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상식과 원칙이라는 동력이 꺼져버린 대한민국, 그 정체된 국정의 현수를 냉정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정 표류의 시대, 상식과 원칙에 이른 대한민국.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국정 운영과 관련해 언론과 여론에서 자주 쓰이는 비유입니다. 경제, 인사, 도덕, 사법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쟁 속 노사 갈등, 전문성 논란 속 인사, 공직자 도덕성 문제, 특검 수사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겹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국정 관련 논란의 다섯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치열합니다. 미국, 중국, 대만이 국가 차원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최근 노사 간 성과급과 투자 제한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업의 장기 투자와 단기 성과급 요구 간 균형 문제를 지적합니다. 정치권의 개입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적 인연이나 개인적 친분이 인사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성 부정 논란 속에서 정책 결정의 질과 공직 기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공직을 보온의 도구로 보는 시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즈, 즉 높은 지혜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비롯한 공직 후보자의 자녀 병역, 국적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직자의 기본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검증 시스템의 역할과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의무를 요구하면서 공직자는 왜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최근 특검이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언론 노출과 표현 방식이 수사 본연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증거 중심 수사와 여론전이 혼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절차의 엄정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경제, 인사, 사법 등 다방면에서 논란이 겹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준비성에 대한 평가가 분분합니다. 전문성, 도덕성, 리더십 등 다양한 기준에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논란들이 단순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과 각 분야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 국정 관련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각 분야별로 지속적 감시와 관심을 가지십시오. 둘째, 전문성과 능력을 인사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셋째, 개별 사안을 연결해 큰 그림으로 보십시오. 눈을 뜨고 계십시오.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투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이 카드는 누구의 이름으로 결제되고 있습니까? 내일의 기회를 가불해서 오늘의 생색을 내는 나라, 청년의 미래를 저당잡아 권력을 유지하는 이 기막힌 부채 정치의 청구서가 우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공정의 실존과 그 뒤에 숨겨진 체제적 위기를 차갑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정과 미래, 문재인 정권부터 남긴 체제적 위기와 청년의 응답.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10대부터 30대 청년들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사회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정당한 구조라고 느끼십니까? 국가 시스템이 나의 자유와 기회를 온전히 수호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이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 감정은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우리가 목격한 현상들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공정의 가치는 흔들렸고 국가 안보 기능은 변화를 겪었으며 방역이라는 이름의 통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행정기구의 독립성은 정쟁에 휘말렸고 청년들에게는 미래의 기회 대신 부채라는 짐이 쥐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5가지 위기의 고리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론 1. 공정의 가치,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의문. 첫 번째는 기회의 공정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수년을 훈련해온 선수들의 자리가 정책적 결정 앞에 뒤로 밀려났습니다. 국가가 약속한 가정의 공정을 믿고 땀 흘린 청년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치적 명분이 개인의 구체적인 삶과 노력을 앞설 때 청년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공정을 외치는 목소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기회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역설. 이것이 청년들이 당시 체제의 공정성에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본론 2. 안보의 기능, 국가 방어 시스템의 변화와 우려. 두 번째, 국가는 국민이 지켜야 할 제1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주요 사정기관들의 역할 변화는 국가안보 역량 약화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휴전국가이며 안보에는 단 한치의 빈틈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국가 방어 시스템의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과연 국민의 안전을 더 강화하는 방향이었는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대응력을 약화시킨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너진 울타리는 뒤늦게 고치려 해도 그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본론 3. 통제의 일상화, 개인의 자유와 공익의 충돌. 세 번째, K 방역의 이면입니다. 백신 패스 도입과 소상공인 영업 제한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약할 수 있는지 보여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비판적인 의견은 방역 방해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목격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삶을 얼마나 깊숙이 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얼마나 일방적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온 자유의 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본론 4. 행정의 중립성, 시스템의 마비와 정쟁의 심화. 네 번째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입니다. 지난 정권부터 이어져 온 방통위를 비롯한 주요 행정기구들의 정쟁화는 국가 기능의 마비를 가져왔습니다. 탄핵과 직무정지가 반복되면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비판받지 않는 권력, 감시받지 않는 행정은 부패와 독단으로 흐를 위험이 큽니다. 이런 행정 파행은 우리 민주주의의 체제가 직면한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본론 5. 미래의 책임, 포퓰리즘 정책과 부채의 늪. 5번째, 가장 중요한 청년 정책입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공정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본격화된 지원금과 수당 중심의 정책은 단기적인 혜택에 치중해 왔습니다. 국가 부채를 늘려 집행하는 예산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현재의 지위를 관리하려는 행태, 이것은 청년을 주체적인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포퓰리즘의 덫입니다. 기회를 주는 척하며 미래를 저당 잡히는 정책에 청년들은 냉정해져야 합니다. 이 5가지 위기는 저에게 단순한 정치적 분석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 누구보다 진보의 가치를 믿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신뢰하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에 2번이나 소중한 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공정을 믿고 투표했던 제 선택이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기여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졌다고 느꼈고, 국가 운영의 중요한 원칙들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현재의 성과처럼 포장하는 방식의 정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보 진영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현재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 이유도 분명합니다. 저는 그들이 정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고 내일의 희망보다 오늘의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지지가 진심이었던 만큼 지금 제가 느끼는 실망과 배신감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제 맹목적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 시스템의 독립성과 청년 세대의 미래를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2번의 투표를 통해 얻은 개인적 교훈에서 비롯된 반성이고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감당하는 부담의 대가는 결국 다음 세대가 치러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현재의 구조와 모순을 직시하고 보다 책임 있는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위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을 약화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며 결국 권력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세 가지만 약속하십시다.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십시오. 정책의 이름이 아니라 그 정책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와 부채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당장의 혜택에 속지 마십시오. 내일의 기회를 담보로 오늘의 푼돈을 취하는 정책에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히십시오. 참여로 세상을 바꾸십시오. 정치를 외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표로 여러분의 상식이 살아있음을 증명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냉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는 청년들의 행동만이 이 체제적 위기를 끝내고 진정한 공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총칼이 아니라 원칙이 무너질 때 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이 비상식의 향연을 방치한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되고 상식이 조롱받는 시대, 이제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역사의 물지기를 바꾸는 것은 대단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건 아니다라고 분노하며 일어서는 여러분의 서늘한 통찰입니다. 비관하기엔 이 나라가 너무 소중합니다. 다시 상식을 세웁시다. 다시 정의를 요구합시다. 여러분의 눈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기둥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품격 있는 저항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